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봉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최근 최대 국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한미 FTA 발효 2년을 맞아 그간의 상황을 간단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팟빵 홈페이지 podbbang.com으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하신 후 저희 페이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갈등도 있는 지역인 만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이 뭐고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지점들을 그런 것들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주 연구원. 네, 우리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은 2013년 11월 21일 이 야누코비치 기존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협력 협정 체결을 중단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2월 22일 야누코비치의 실각 이후에도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간의 국제적 분쟁으로 더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들의 러시아 귀속 결정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조약 서명으로 인해서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서방 중심의 언론들은 이 모든 갈등이 우크라이나 내의 이 친러시아 세력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 때문인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로 진출을 하면서 군사적 갈등이 빚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러시아 문제로 모든 걸 한원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을 위시한 이 서방 진영의 동구권 장악 전략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소위 서방 진영은 이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러시아를 견제하고 유라시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구해 왔었죠. 그래서 이는 미국 중심 서방 국가들의 집단적 안전 보장 체제인 소위 나토라고 하는 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이 구소련 국가들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었고요. 1997년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나토에 편입이 되었고요. 2004년에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 7개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편입이 되었고요. 우크라이나 역시 현재 이제 편입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바로 러시아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 면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편입을 시키면 러시아로서는 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겠군요. 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이제 편입이 되면 서방에 이제 포위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80%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 역시 유럽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네, 큰 틀에서는 이 서방 진영의 동진과 러시아의 대응으로 인한 갈등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내적으로 보면 일단 국민들의 뭐 대규모 시위가 있고 이 국내적인 갈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네, 이 지점에서는 이제 서방 진영의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이제 정당이나 단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진영은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면 현재 극우 세력 지원도 마다하지 않아 왔고요. 그에 따라서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비단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여러 여타 국가들의 이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막대한 지원으로 이 친미 인사들과 단체들을 만드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은 소련 해체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제 친서방 친미 성향의 단체들과 반러시아를 기본으로 하는 극우 단체 정당들에게 50억 달러 규모의 거금을 뭐 우크라이나에 퍼부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이제 극우건 뭐건 상관없이 지원을 해왔다는 거죠. 기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 스바보다라고 하는 이 자유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당은 대표적인 뭐 신나치 세력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이 현재 뭐 부총리라든지 환경부 장관, 농업부 장관 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프라비 섹터라고 하는 이 스바보다 당보다 더 가격한 극우 파시스트 전투 조직들의 연합체도 지금 시위나 정부들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은 이제 독일의 나치 정당이나 그 프랑스의 뭐 국민전선, 스웨덴 민족민주당 등의 이 유럽 극우 정당들과도 정치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네, 다른 정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네, 뭐 다른 정치 세력들도 서방의 지원하에 움직이는 세력들이라고 봐지는데요. 뭐 시위를 주도한 다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소위 뭐 오렌지 혁명 당시에 서방의 지원하에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죠. 국제적인 뭐 금융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의 재단 오픈 소사이어티가 뭐 조국당의 당시 후보 티모센코를 적극 지원했음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요. 또 다른 세력인 이제 우크라이나 민주동맹은 이제 독일 이 메르켈 총리인 이 기독교 민주당 성향의 아데나워 재단이 지원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는 이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극우 세력도 마다하지 않는 서방 진영의 개입이 우크라이나 민중들을 분열시키고 내전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이제 격렬하게 전개된 것은 극우 세력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국민들의 시위가 격화되자 기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야누코비치 정부죠. 이 야권과의 합의 아래 구속된 야권 지지자들을 모두 석방하고 야권은 점거 중이던 이제 간청 건물에서 철수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저격수로 인한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폭력적인 유혈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또 더 많이 나오면서 사태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악화되어 왔었는데요. 폭력적인 유혈 사태를 만든 데는 이 극우 세력들의 가격 행동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스토니아 외교장관과 EU 고위 간부의 통화 기록이 유출이 되면서 이 저격을 한 세력이 이 야누코비치 기존 정권이 아니라 극우 세력이다, 또 야권 세력이다 이렇게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사태와 이 정부가 바뀐 이 문제에 관련해서요. 이 우크라이나 진보사회당의 뭐 나탈리아 비트렌코라는 이런 분은 이번 사태를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리고 브뤼셀 유럽연합인데요. 이 워싱턴과 브뤼셀은 서구의 지정학적 이해에 기여하는 유로마이단의 뭐 시위대를 말합니다.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면 유로마이단의 반란자 테러리스트와 정치인들에 의한 나치주의적인 쿠데타를 활용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친러시아를 표방하는 이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EU에 편입되려고 하는 야당과 국민들 사이의 갈등 때문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사태를 이제 단순히 EU로 편입되길 원하는 국민들과 그것을 억압하는 뭐 야누코비치 기존 정권의 구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야당들은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이제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야누코비치의 반민중적 정책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봐집니다. 극우 세력들은 이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야누코비치 정부는 EU 경제권 편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떤 정책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야누코비치 정부는요,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경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이제 지지해 왔었던 거고요. 천연가스 요금을 올리는 거라든지 의료보험 제도를 이제 완전 보장이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든다든지 노동법을 개혁시키는 문제 그리고 여성의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고 철도 민영화도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이 정책들이 다 시행된 건 아닌데 그런 걸 계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기본적으로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야누코비치도 EU 경제권 편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갈등도 존재해 왔던 거고요. 네, 근데 오히려 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EU 편입을 포기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EU와 IM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U와 IMF는 이제 보통 협상을 하면 이제 협상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IMF 사태 터졌던 걸 떠올려서 봐도 이제 뭐 아실 테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역시 요구를 했었는데요. IMF는 난방용 가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을 하고 우크라이나 화폐 가치를 이제 절하시키고 정부 지출을 이제 못하게 긴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월급 및 최저임금을 이제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에너지 분야 보조금을 인하하라는 등의 내용을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이제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에너지 생필품 가격의 폭등과 기존 산업의 몰락, 대량 실업 사태를 이제 불러올 것이 눈에 보였던 이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단순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EU 편입을 원하는데 야누코비치 정부가 그것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현 사태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네. 개도국들이 유럽연합과 유로존으로 편입된다는 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게 이제 지난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유로존 위기인데요. 그래서 동구 국가들이 이 유로존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 구조조정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네, 지금까지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경제적 영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현재 경제 제재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갈등이 커진다면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없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지금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는 합병을 할 것이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이제 친러시아계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까지 러시아로 귀속시킬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 전쟁까지 뭐 이어지진 않겠구나 하면서 금융시장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서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러시아나 유럽이나 뭐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피해는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각 국가들마다 사정도 좀 다를 테고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루블화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외국 자본 유출이 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경제는 독일 등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국제 무역을 통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이 이제 순위별로 보면 1위가 네덜란드고요. 그다음이 뭐 터키,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중국, 독일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도를 빼면 다 이제 유럽 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들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이제 받는다면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면 타격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대체로 이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갈등이 고조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이 되면 뭐 이 부분은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유럽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네, 더 문제가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유럽 국가들로 봐지는데요. 이제 러시아 경제가 유럽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경제와 긴밀히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금액이 350억 6천만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38조 원 정도에 달하는 이런 돈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 수입을 하는 게 350억 7천만 달러인데 그거와 비슷한 이제 규모인 거죠. 그 독일의 이제 러시아 수출 액수는 380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1조 정도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제 당연히 독일이나 뭐 독일을 예로 들긴 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이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이 되는 거겠죠. 이게 중단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천연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에너지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과의 충돌이 이제 에너지 부분의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난 2006년 그리고 2009년에는 이 가스 가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닫으면서 가스 대란이 발생한 적도 있는데요.
네, 이 유럽 국가들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소비량의 한 약 25%가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는 이제 독일이 24%, 터키가 19%, 이탈리아가 11%, 프랑스가 6%, 영국이 6%, 그리고 기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나머지 24%를 가져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자국이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약 한 40% 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약 25%, 영국이 12.5% 정도의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가스 소비의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체코가 한 80%, 헝가리가 40%, 폴란드가 63%, 그리고 뭐 발트 3국이라고 불리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나라들은 100% 그러니까 전량을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이들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에너지 대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제적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러시아 입지가 커지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나요? 네, 좀 미국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해져 있는데요. 미국도 이제 뭐 세일가스 최근에 이제 뭐 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 세일가스 수출 등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출을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에 대응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스를 실어 나르는데도 이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봐집니다. 네, 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 뭐 네, 이런 뭐 얘기도 수출할 수 있던데. 있겠죠. 네. 일단은 뭐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조금은 뭐 소강 상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에너지 문제가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은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국제 곡물 가격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유럽에 곡물을 공급하는 이제 대표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6대 곡물 수출국으로 이제 미국 다음으로 유럽에 많은 곡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의 주요 식량인 옥수수와 밀의 핵심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경쟁과 갈등이 이렇게 격화되어서 국제 곡물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는 또 큰 불안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안 그래도 뭐 작년에 쭉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 곡물가가 최근에 다시 좀 들썩거리는 징조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가 어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일단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편입하려고는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영입을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연일 이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동에서의 군사 작전이 뭐 제대로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늘어나는 국가 부채 속에서 뭐 중국이나 북한 등이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이야기 드렸듯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대응 수위를 이제 높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처지죠.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우발적인 사건으로 터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국제적으로는 그렇고 국내적으로는 좀 어떤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와는 우리나라가 그닥 이렇게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타격은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접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적 변수에 따른 영향들이 있겠죠. 뭐 국제 유가나 곡물가가 이게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증시나 외환 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뭐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정치적 문제들이 꼬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연초부터 이제 물밑에서 육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추정이 돼 왔는데 러시아와 미국이 대립을 하면서 회담 재개가 쉽지 않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남북 간에 논의되고 있는 뭐 러시아 가스 송유관 연결 문제가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가 이 러시아와 크림 공화국의 합병을 불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지난 15일이었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기속 찬반 투표를 불인정한다는 결의안 투표에 이제 찬성을 했고요. 19일에는 대변인 성명에서 크림 주민 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이제 주권 영토 보존과 독립이 존중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네, 굳이 나서서 우리는 미국 편이다 뭐 이런 거를 꼭 강조해야 되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군요. 뭐 미국하고만 외교를 할 것도 아니고요. 러시아와도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뭐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좀 짚어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정치권이 갈등을 빚는 이유는 한편은 이제 러시아로 눈이 돌아가 있고요. 한편은 유럽과 서방으로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러냐, 친이유냐 하면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를 이끌어 가기보다는 좀 외세 쪽, 외부 쪽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EU나 미국, 러시아, IMF 등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보다는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남북이 갈라져 있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떤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보여준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반도 문제와 분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 자연히 한반도에서의 긴장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후 사태를 우리도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단순히 우크라이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사태 추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상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5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년간의 한미 FTA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이 한 회 다루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서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미 FTA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우선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이 협정을 강행한 정부가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3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 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한미 FTA가 발효 2년간 대미 수출 증대 및 투자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뭐 한미 FTA로 대미 수출이 증대가 되었고 투자가 활성화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계기를 제공했다라는 건 좀 이 약간 뉘앙스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뭐 계기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정부조차 지난 2년간의 대미 수출과 투자 부분에서 한미 FTA와의 이 직접적 성과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습니까? 정부는 발효 2년간 대미 수출과 대세계 수출을 비교를 했는데요. 대미 수출은 15.7%, 수입은 10.1% 증가했고 대세계 수출은 6.0%, 수입은 5.3% 증가해서 대미 수출이 대세계 수출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FTA를 해서 대미 수출이 대세계 수출보다 더 증가세가 컸다라는 건데요. 일단 의문이 좀 드는 거는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도 우리가 FTA를 많이 맺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 한EU FTA죠. 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둔화되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가 EU와의 교역이 부진하기 때문이고 이게 대세계 수출입 증가율로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EU와도 FTA를 맺었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FTA를 맺었는데 이 결과가 다른 거니까 FTA가 그런 변화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이 경기 요인으로 이 미국 경기는 뭐 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경기는 계속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15.7%, 10.1%라는 이 수치가요. 이게 2년을 기간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발효 전 2년과 발효 후 2년을 비교한 거니까 2년을 비교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몇 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얘기는 좀 연을 기준으로 하죠. 1년을 기준으로 네. 하죠. 그래서 이것도 1년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뭐 7.8%, 뭐 5.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수치를 높이려는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죠. 이 발효 전 2년과 발효 2년을 비교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2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면 증가율은 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율로 표시를 해줘야죠. 이 꼼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 발효 2년간의 대미 교역 규모가 발효 전 동기간 2년이죠. 2년에 비해 4.1%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이것 역시 연율 1년을 기준으로 하면 2% 수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수치를 늘려보려고 좀 이렇게 애쓴 거 아닌가 이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료에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의 증가를 주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내세웠던 게 자동차와 섬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정부가 한미 FTA를 하면서 내세웠던 게 이제 자동차 분야와 섬유 분야의 수출 증대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자동차와 섬유 관련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차의 경우는 이 지난 재협상 과정에서 이 관세 인하가 4년 유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수출이 지난 2년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관세 인하의 영향이 아닌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세우지를 못했던 거고요. 이 이제 한미 FTA 반대 진영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는 현지 생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FTA에 영향이 거의 없고 비중이 날로 작아지는 이 섬유 수출을 늘리자고 이 한미 FTA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주로 해왔었죠.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제시한 이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나 뭐 이런 부분은 이 현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좀 뜻이죠. 그리고 석유류 같은 경우는 이것 역시 이제 유가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 그리고 관세는 되게 미미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FTA 뭐 혜택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자료에서 좀 특이한 게 대미 농식품 수출 증대를 주요 성과로 꼽고 있는 점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역시 뭐 꼼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자료만 보더라도 농식품 수출의 이 대미 수출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예, 가공식품이 3억 9천만 불, 과일 채소가 7천만 불, 축산물, 임산물이 각각 3천만 불이니까 다 합치면 5,200만 불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대미 수출 규모는 620억 불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예, 그 중에 이제 5억 2천만 불이면 1%도 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의 성과가 보도자료에 2번 순위로 올라왔다. 이런 거는 뭐 그 자체가 이 한미 FTA 성과가 미미하다라는 뭐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미 농식품의 수출보다는 미국산 농식품의 수입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3월, 작년 3월이죠. 발효 1년 차 때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2년에 미국에 큰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이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수입량이 급감을 했고요. 쇠고기의 경우는 이 광우병 발생의 영향으로 이 정부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수입을 중단을 안 시켰는데도 이 민간에서 스스로 수입을 억제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 전체적 수치로는 미국산 농식품 수입 문제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관세가 대폭 감축된 오렌지나 체리, 포도 등의 수입액은 이 발표 전 대비 2년 차에 각각 7.7%, 92.4%, 93.0% 증가했습니다. 연율로 하면 3.9%, 46.2%, 46.5%죠. 굉장히 큰 변화죠. 오렌지의 경우는 관세가 50%에서 25%로 감축이 됐는데 이 관세 인하분을 이제 유통업체들이 차지를 하면서 가격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증가율이 적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정부가 들고 있는 게 이제 투자 증가 부분인데요. 네, 미국 자본의 한국 투자의 경우 이 발효 전 2년간과 이 발효 후 2년간 사이에 이제 4,406억 불에서 8,040억 불로 82.5%나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2년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투자 형태별로 M&A형은 발효 전 2년간 1억 5,900만 불에서 이 발효 후에 2년간 15억 3천만 불로 무려 862.1%나 증가를 했고요. 그린필드형, 즉 공장을 세워서 투자하는 경우는 이제 42억 5천만 불에서 65억 1천만 불로 이 53.2% 증가를 했습니다. 네, 주로 이 M&A형 투자가 폭증을 이렇게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린필드 투자도 상당히 많은 양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조차 이 투자하는 기업들은 업어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투자에 대한 일종의 맹신 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자본이 없어서 뭐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 뭐 6, 70년대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뭐 이제부터는 외자 유치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어디다 투자를 했냐 뭐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죠. 투자를 하면 뭐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투자를 하니까 뭐 투자라는 게 또 돈을 넣고 또 그 이상으로 돈을 뽑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자본이 이제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해서 뭐꼭 좋다고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한미 FTA 2년의 역량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조차도 그 성과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죠. 뭐 이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대부분 뭐 경기 변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 그런 수치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선 어떤 뭐 FTA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한 2년 발효 2년을 맞아서 또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뭐 8쪽짜리 보도자료 하나 내고 뭐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좀 그러기엔 좀 이 성과가 모자라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뭐 이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경제 용토를 확장한다느니 이제 수출 중심 국가가 뭐 세국을 하면 안 된다느니 하면서 이제 홍보 논리들은 이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 한 캐나다 FTA가 또 체결이 됐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FTA를 안 한다고 이게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 WTO 가입국이고 대부분의 이 사안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FTA가 과도한 개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경제 영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최근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제일 넓은 나라는 뭐 미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이 칠레라고 합니다. 2위는 또 멕시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경제 영토 운운하는 게 이제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칠레나 멕시코가 뭐 나름의 저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따라가야 될 모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 묻지마 FTA가 나라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그게 최악이죠. 뭐, 예. 예, 얼마 전에 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이 새누리당의 김종훈 의원이 당시에는 자기를 뭐 매국노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한미 FTA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뭐 정치인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선각자인 것 같은 포장하는 그런 스스로 포장하는 기술까지 익히고 예,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 악영향이 점점 가시화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아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한미 FTA 핵심은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로 나가는 문제보다는 국내 경제 구조를 미국식으로 이제 개조하는 부분이 크니까 다음 시간 한 차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